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책은 경영학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분이죠. 피터 드러커의 피터 드러커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그 방대한 원저 매니지먼트, 과업, 책임, 실제의 핵심을 딱 압축해 놓은 책이죠. 맞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는 조직 없이는 돌아가기 어렵잖아요. 기업은 물론이고 병원, 학교, 정부기관까지 정말 모든 곳에 이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시대인데요. 그렇죠. 드러커는 바로 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조직이 성과를 내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네, 단순히 조직을 굴리는 기술을 넘어서 어쩌면 개인의 자유와 존엄까지 연결되는 그런 개념으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몸담고 계신 분야나 아니면 개인적인 학습 목표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핵심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무엇인가? 진정한 매니저의 역할은 뭐지? 그리고 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매니지먼트는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드러커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드러커가 모든 조직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했던 것,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네, 이게 딱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드러커는 이게 가장 답하기 어렵고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철강 회사는 철을 만든다 뭐 이런 식의 답은 거의 항상 틀린 답이라고까지 얘기하죠. 와, 그렇게까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드러커의 정말 뭐랄까 혁신적인 관점이 드러나는데요. 이 질문의 답이 조직 안이 아니라 전적으로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고객한테요. 아, 고객이요. 네, 우리 고객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진짜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또 뭘 보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이었어요. 대부분 조직 내부의 생산이나 기술 중심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 유명한 캐딜락 사례가 딱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1930년대 대공황 때. 네, 거의 파산 직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책임자였던 니콜라스 드레이스타트라는 분이 네네. 우리 경쟁 상대는 다이아몬드나 밍크코트다. 고객은 운송수단을 사는 게 아니라 지위를 사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하죠. 맞아요. 고객이 구매하는 진짜 가치가 뭔지를 정확히 짚어낸 거죠. 그 덕분에 캐딜락이 진짜 몇 년 만에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제대로 정의하는 게 뭐 그냥 좋은 구호 만드는 게 아니고요.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지 결정하고 전략을 짜는 그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드러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우리의 사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미래까지 봐야 한다. 네. 현재의 사업 정의가 뭐 10년 이상 유효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업 정의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바꾸고 혁신해야 한다. 이건 정말 톱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의 핵심 책임이라고 강조했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걸 놓치면 그냥 현재에 안주하게 되기 쉬우니까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 우리 조직의 사업을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네. 생각보다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덧붙여서 이익에 대한 드러커의 시각도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업의 목적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드러커는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조건이자 결과라고 봤어요. 조건이자 결과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거고요. 또 더 나은 일터를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자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들, 뭐 의료, 국방,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 그렇게 보니까 이익을 내는 게 단순히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책임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뭐 변명하거나 죄책감 느낄 필요 전혀 없다.
오히려 필수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 사업의 방향, 즉 존재 이유가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고 하면 이걸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매니저인데요. 네. 근데 드러커는 이 매니저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 그러니까 단순히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정의에는 좀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 정의로는 현대 조직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요즘 조직 보면 부하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도 조직 성과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문가나 기여자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그쵸. 연구원이라든지 전문 컨설턴트라든지. 네, 그래서 드러커는 매니저를 조직의 성과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재정의했어요. 기여에 책임을 지는 사람. 네, 단순히 사람 관리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나 전문성을 통해서 조직 전체 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사람이 매니저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지식 노동자가 정말 중요해진 시대에는 이 정의가 훨씬 더 현실에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더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정의네요. 그럼 이 매니저들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드러커가 제시한 과업들이 있나요? 네, 5가지 핵심 과업을 얘기했죠. 목표 설정, 조직화, 동기부여와 커뮤니케이션, 성과 측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개발.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아, 5가지. 목표, 조직화, 동기부여 소통, 측정, 개발. 이걸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비유한 게 참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그거 정말 비유가 절묘하죠. 각 악기의 강점은 최대한 살리고 약점은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화,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역할. 네. 개별 연주자 소리만 들어서도 안 되고 오케스트라 전체 소리만 들어서도 안 되고 둘 다 동시에 들어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과업들을 가능하게 하는 드러커가 딱 한 가지 필수 자질을 꼽으라고 한다면 뭘 강조했을까요? 글쎄요, 뭐 뛰어난 전략적 사고 아니면 카리스마. 놀랍게도 드러커는 주저없이 성실함, 인테그리티, 즉 진실성, 정직함을 꼽았습니다. 성실함이요? 네, 이게 무슨 재능이나 스킬이 아니라 그냥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뭐 지능이나 업무 능력, 판단력이 조금 부족한 건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이 성실함이 부족한 사람은 조직 전체, 특히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사람에게 아주 신박한 해를 끼친다고 경고했죠. 정말 강력한데요. 성실함이 다른 모든 능력보다 우선한다니. 네, 조직의 정신을 파괴하고 결국 성과까지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좀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현실에서는 꼭 성실하지 않아 보이는 리더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물론 현실은 복잡하죠. 단기적인 성과만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드러커는 더 긴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실함이 없는 리더십은 결국 조직을 병들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성실함이 없으면 아까 말한 매니저의 다른 모든 기능들 있잖아요. 목표 설정, 동기부여, 소통, 인재개발 이런 것들이 다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생각해보세요. 부하 직원들이 리더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정한 동기부여나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어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에 가려진 본질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렇군요.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네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이어서 나오는 목표에 의한 관리, MBO 얘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MBO. 이것도 그냥 성과 평가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드러커는 좀 다르게 봤다고요? 네, 맞아요. MBO의 진짜 핵심은 평가가 아니라 자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에 있다고 봤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OKR, Objectives and Key Results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기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이요? 네, 중요한 건 상사와 부하 직원이 각자 생각하는 기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생각을 명확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단순히 위에서 목표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 개인이 자신의 기여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걸 조정하고 맞춰나가는 게 진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책임지게 한다. 이게 진짜 동기부여와 자기 통제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드러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지식노동자의 등장이 모든 걸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죠. 아, 지식노동자. 정말 중요한 키워드죠. 그렇죠. 과거 산업시대의 육체노동자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지식노동자는 스스로 생산수단, 즉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언제든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떠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드러커는 이들을 관리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봤어요. 심지어 보수를 받는 자원봉사자처럼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를 받는 자원봉사자요?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인 비유인데요. 그렇죠. 단순히 월급만 준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일 자체에서 오는 의미나 도전, 또 조직의 사명에 대한 공감, 그리고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확 와닿았어요. 요즘 젊은 세대 직원들과 어떻게 일해야 할지 고민하는 리더분들께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과거 사례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9세기 독일의 차이스사 얘기가 나와요. 아, 그 안경 렌즈 만드는 회사. 네. 거기 경영자였던 에르네스트 아베가 과학자 출신이었는데 노동자들에게 그냥 시키는 일만 하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직무를 설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했어요. 책임을요? 네. 또 IBM 창립자인 토머스 왓슨 시니어도 공장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직원을 보고는 우리는 기계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생각을 파는 회사다 라면서 직원들이 하는 일의 범위와 의미를 확장시켜줬다고 하죠. 와, 생각을 판다. 멋진 말이네요. 그렇죠. 오늘날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높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생각을 파는 일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과 딱 같은 맥락인 거죠. 단순히 권한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조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책임의 조직화. 중요한 개념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드러커는 조직이 더 이상 자기 내부 문제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죠. 외부 환경 변화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처럼 기술, 시장, 최종 용도가 딱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책에 나오는 예로는 벨 연구소가 트랜지스터를 발명했잖아요. 근데 당시 전화 사업가는 별 관여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냥 헐값에 라이센스를 팔아버렸죠. 아, 엄청난 기회를 놓친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전화 산업을 완전히 뒤바꾼 디지털 교환기나 광섬유 같은 혁신은 오히려 외부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조직의 경계 너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필요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경쟁자와도 손을 잡아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경쟁 자와도요? 네, 필요하다면요. 특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했죠. 이게 뭐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기능이 되었다고요. 맞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드러커는 이노베이션을 단순히 기술 혁신 이런 걸로만 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다 이노베이션으로 봤어요. 아, 훨씬 넓은 개념이네요. 네. 그리고 이 이노베이션을 제대로 하려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되고 끊임없이 낡은 것을 버리는 체계적 폐기, 시스테매틱 어벤던먼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계적 폐기요. 좀 생소한데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미래가 없는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시장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중단하거나 폐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과거의 성공이 오히려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버릴 건 버려야 한다. 그렇죠. 변화를 그냥 위협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기회로 보고 오히려 침체 자체에 저항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특히 최고 경영진의 혁신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듣고 보니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단순히 우리 회사, 우리 조직 내부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드로커는 매니지먼트의 책임 범위가 이제 법적인 회사 경계를 넘어서 경제적 프로세스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경제적 프로세스 전체요? 네. 예를 들어 과거의 CS 로벅이나 막센 스펜서 같은 유통업체들이 자기들 공급업체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했던 것처럼요. 현대에 와서는 도요타가 수많은 부품 공급업체들과 형성한 그 계열, K레츠 관계가 대표적인 예죠. 아, 도요타 방식? 네. 단순히 위에서 지시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전체 가치 사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양연구소나 전혀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과의 협력까지도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사슬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오늘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 세계를 쭉 따라와 보니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통찰들이 가득하네요. 네, 그렇죠.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고객 중심 사고를 강조하고 또 매니저의 역할을 단순히 관리자가 아니라 기여와 성실함으로 재정의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지식 노동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 외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이노베이션과 체계적 폐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중에서도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드러커가 매니지먼트의 정당성이 단순히 성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한 부분이요. 아, 네,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이야기죠. 네. 성과만으로는 진정한 권위를 얻을 수 없다. 매니지먼트의 진짜 목적, 그 정통성은 결국 사람들의 강점을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들이 각자 기여하고 자기 실현을 이루도록 돕는 것에 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매니지먼트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본 거죠. 사람의 강점을 살려서 기여하게 하고 또 자기 실현을 돕는다. 결국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역할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강점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강점을 더 잘 발휘하게 하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드러커의 이 깊은 통찰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께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